요즘은 골목 상권이든 주요 상권이든 할 것 없이 다니다 보면 문 닫은 가게들 눈에 많이 보이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문을 좀 열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저 가게는 좀 괜찮은가 싶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속사정들을 들어보면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폐업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놓고 계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좀 우울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또 폐업도 상식과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니까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두 번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 난방시설 보일러집에 있는 것도 점검하실 때가 되기도 했죠. 잘 가동하는지 한번 점검하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야 될 텐데 올해부터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친환경 보일러가 좋지 않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죠. 9월 27일 일요일 서울대학교 경제과 모두 돌아오겠습니다. 2020년 10월 한교 제이테크노밸리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줄 대규모 복합 시설 전투가 찾아옵니다. 해외 진출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한교 제이테크노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성장의 판을 뒤집을 혁신 기업을 기다립니다. 은행문의 1544-9917 경기주택도시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20주년답게 준비했습니다. 르노 삼성 20주년 감사 페스티벌. 9월 한달 르노 삼성자동차 르노 전 차종 재고가 할인 더블 최대 100만원 고객 집앞까지 찾아가는 시승 이벤트에 다양한 상품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레이싱 팀감독 김진표.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감독님, 타이어 바꾸거나 수리할 땐 어디로 가세요? 당연히 타이어 프로죠. 국내 판매 1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대한타이어 스마트카 2019년 기준. 지금 아우디 A6 보다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아이고, 지금 태어난 우리 손주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 의학에서 완제 의학까지 150세 시대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자, 요즘같이 불안할 때 집에 꼭 있는 게 최고. 그럼 이번 추석 여행 갈 때. 아, 쌍용 자동차가 최고. 내 차만큼 안심되는 소송 지옥은 없으니까 쌍용 자동차로 달리자. SUV 전차종 60개월 누리샤 할부 또는 최대 7% 할인. 선착순 3,000명만. 9월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망고 향이 가득한 샤인머스켓. 좋아하시죠? 햇살 좋은 가을. 지금은 우리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간입니다. 맛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제격인 우리 포도. 올 추석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국산 포도로 마음을 전하세요. 사장법인 한국포도협회. 여러분, 뉴스에서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뉴스 저작권, 언론사의 뉴스 기사와 보도 사진도 창작 누락이 든 저작물입니다. 기자가 구도한 뉴스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며 영상으로 제작 구도한 뉴스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뉴스를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의 뉴스를 게재할 때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요.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뉴스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조사 모두 함께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학자가 떠나는 세계의 두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로 한 번 더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수도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는 저쪽 북유럽 국가인 걸 가지고
뛰어난 나라, 신기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것들 때문입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 한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좀 말씀을 몇 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관심을 두는 이유가 예.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기업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기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진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인도네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얼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크게 기술을 뭔가 이전받거나 예. 수출을 할 만한 나라에 진출하겠지 맞죠? 그런 것도 맞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발빠르게 해외 진출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고 아세안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제일 먼저 진출했는데 7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인도네시아 진출한 이유는 우리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팔생 가구로 진출했던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뭐가 필요했냐면 인도네시아에 자원이 필요했어요. 목재, 정확하게 목재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의 지명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 상호 자랑이 멈춰 있는 게 있죠. 가구회사? 예. 그 고르먼의 뭐 회사에서 그 가구회사 같은 경우 진짜부터 인도네시아의 그 목재, 큰 나무들의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진출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의외의 어떤 진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이죠. 미생. 그러면은 70년대 초반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종이도 팔려고? 제 생각에는 이거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미생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이쪽에 진출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서 진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초창기부터 관심을 돋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렇게부터 우리도 한 상인 정신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뭐 장사할 줄 아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사람은 5자예요.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 아, 저도 사오기만 하고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오는 게 기초 자원들 뭐 니켈, 조소, 오르 뭐 뭘까요? 천연가스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다 세계적인 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주기정창을 하고 오고요. 이걸 인도네시아에 좀처럼 못 팔았죠. 이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 팔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방글레시 이런 것도 가능하나 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팔아보려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참 신기한 데가 제가 10년 동안 정례적으로 갔던 몇 개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정례적으로 갔던 나라 중에서 가장 그냥 매번 바뀌네. 정말 여기 또 바뀌었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 1등을 꼽으라면 이제 인도네시아.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얼마 안 됐던 나라가 다음번 출장 갔더니 다 들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뭐 너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콘텐츠 보거나 우리 한국에 대한 뭐 한류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지나가서 어디에서 왔냐라고 한국 갔다가는 진짜 한국 가수 노래 한 소절을 득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식사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의 입장으로 그걸로 가공하고 지금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제조업은 사실 다국적으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해왔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손님들은 그런 그런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팔려고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수출해서 하는 거죠. 소외적인 저희가 제대로 먹는데 대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그들의 원료를 사와서 가공한 것들, 정유업이라든가 철가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출을 되게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산품들에 해당되는 뭐 TV나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동안은 인도네시아 기술력이 좀 못 받쳐줘서 우리나라의 제품들도 이제 프리미엄급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달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되게 굉장히 비약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이 돼서 저는 무역 수지가 다시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수나 진짜 드라마 보면 될 거예요. 그렇긴 하겠네. 근데 이제 이만큼이라도 바보가 아니죠. 사실 바보가 아니죠. 이 사실을 딱 알고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거든요. 네. 1등이 공식적으로는 중국이지만 제가 인도라고 몇 번 말했어요. 통계보고서.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이고, 3등은 의외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관심 시장으로 제일 크고,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죠. 그만한 인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작은 인구가 잘 사는 건 쉬운데 그 정도 인구가 잘 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거의 사기 캐릭터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높은 국민소득을 누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사기 캐릭터죠. 그리고 4등이 인도네시아. 그렇죠. 4등이 인도네시아. 이 숫자는 뭐 이건 물어낼 수가 없어요. 4등이 인도네시아, 5등이 브라질. 그래서 이제 5등이 브라질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어떤 뭐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이 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파라과이라든가 뭐 우루과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 브라질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다 영향을 받아요. 네. 브라질에다 물건을 갖다 팔거나 브라질로부터 뭐 기초적으로 받아야 될 건 받아오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그 대륙에서 맹주가 돼요. 네. 그렇다면 아세안도 누군가는 이쪽에서 맹주하는 인구가 생길 텐데. 야, 그 정도 4등 정도면 맹주 하나도 남았는데 그렇죠. 이웃이 다 1등, 2등이라 많지는 않겠네.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유망주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속도대로 가면 싱가포르는 워낙 인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태국은 이미 정체 상태로 돌아섰어요. 태국의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국민소득은 아직 중진국 수준인데 네. 그들의 행태는 거의 선진국이에요. 이미 기득권 다 자리 잡혀 있고 뭐 변화무쌍하지도 않고 뭐 이런 형태가 예, 있어서 발전 가능이 갸우뚱하고 그나마 이제 후보군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 두 나라 중에서 아세안의 어떤 맹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른 성장해서 우리 물건도 잘 사가는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외국인이 많은 나라에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타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보호무역 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나라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뭔가 비즈니스 하려면 우리 현지 체험입니다. 일단 이거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제 물건 판다고 그냥 니네가 선적해서 우리나라 항구에 물건 들어와서 그렇게 물건 파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부에 와서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LG 삼성이 베트남에도 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또 공장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것을 여기다 둔 이유도 또 이런 게 아닐까. 뭐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크고 인구 많은 나라는 항상 이렇게 배짱이에요. 배짱이에요. 최근 그래서 인도도 또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삼성과 LG 공장 가동되면서 그 산업도시로 먹고 살았던 도시들은 점점 입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 우리나라 뭐 LG 삼성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제품을 만들 때 국내에 팔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취업 안 되는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되면 더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확률을 드립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이제 부품 있지 않습니까? 부품도 자기네 회사의 자국적인 부품을 꼭 쓰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TV 공장을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더 한국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그렇죠. 잘 만들어준다고. 흔히 말하는 품질을 관리하는 QC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것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협력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어떤 부품을 쓰라고 해버리는 그래서 그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는 걸 자꾸 올려가는 그들로 말하면 부품
같으면 안 하고 말 텐데 세계 4위 인구를 가지고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슨 자동차 사업이나 이런 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외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부품 공급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하려고 우리 산업자원부는 또 이런 압력 저런 압력 많이 가하기도 했더군요. 네. 비슷한가 봐요, 발전 과정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 국가는 아주 독특하게요. 잘 사는 순서와 뭐가 거의 일치하냐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무역의 양으로 따져주거든요. 예.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30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역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위에는 다른 뭐 태국이니 뭐 말레이시아니 이런 나라들 그 100% 넘는 나라들 많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48%까지 있어요. GDP의 48% 정도는 수출이겠다. 네. 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어차피 글로벌 선두들은 날라캡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쪽으로 그 우리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한국들은 반도에 있는 한국이 정말 지나가요. 어떻게든 지나가요. 그런데 물류 항만을 통해서 오히려 퇴적 활동을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뭔가 금융 서비스도 편하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그걸 활용을 하나도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인도네시아는 상해의 나라였고 그래서 그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상품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퇴색돼버린 거죠. 더 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돌려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는 금융제도도 어떻게 해보고 뭐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소득은 자꾸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도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공장을 여기서 짓고 아시안 국가에 자꾸 팔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국민소득도 또 관광지역에 괜찮거든요. 뭐 발리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유럽에서는 아시아 구경 가겠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바섬도 너무 볼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소득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역은 뺏긴 것 같다. 제조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보험납주의를 철저히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조업의 주력선을 보는 거니까. 예, 그렇게 진화 발전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어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특히 이 국민소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30세가 안 되고 정말 젊은 아이를 많이 낳는군요. 그렇죠. 평균 수명은 길지 않고 아직.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입은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있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길 가다 어르신 보기가 어렵고 다 저보다 한참 청년층들이 많죠. 근데 이 청년층들이 돈을 이제 막 좀 벌기 시작하니까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화장? 당연히 외모죠. 어렸을 땐 다 외모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흥겹지 않습니까? 한국 음악, 아까 말씀하셨던 한류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고. 할 거 많네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인도네시아에선 우리가 저기 이태리나 프랑스 명품 생각하는 거 있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좀 견실한 회사 좀 다녀서 여름에 돈 좀 벌었다, 보너스 좀 받았다. 그러면 꿈 중에 하나가 한국에 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럽 여행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언제 휴가 가는 걸 더 좋아하냐면 여름이 아니죠. 겨울이죠. 눈 보는 게. 눈 보는 거죠. 눈도 보고 향수도 가고.
특히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눈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민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류 콘텐츠와 맞물려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에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가 자꾸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인도네시아에 가야 될 이유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음식 문화가 발달되는 게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식 관련한 랭킹을 매기는 어떤 뭐 그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예. 전 세계 이 음식이 제일 맛있다. 아니면 뭐 이런 나라의 음식들이 참 주목할 만하다. 다양해요, 음식이. 근데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동서양이 섞여. 그렇죠. 진짜 전 세계 모든 향신료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겠네요. 한국에서. 케찹에 밥 비벼 먹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향신료가 우리 한국에선 늘 왔다 갔다 하는 품목이니 그걸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제조해보고 만들어봤던 그 나라,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손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느냐 이거는 제가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원래 약간 아직 인도네시아에는 전기도 공급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이 상황 이러면 그리고 섬이 만 얼마면 그 섬마다 발전소를 설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기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전기가 없거나 그래서 냉장 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이 굉장히 세요. 짜겠군요. 맵고 짜고 굉장히 달고 그냥 뭐 하여튼 그래요. 약간 상했어도 모르고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게 먹을 때 이 음식의 원래 이 고기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향신료 맛을 느끼는구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향신료가 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음식을 이렇게 향신료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네시아 가보시면 이런 걸 한번 드셔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요? 나를 바꾸고.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거 신도시를 수도 이전은 잘 되고 있는 이런 것도 원래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발달이 빨리 되는 나라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박정호 연구원과 함께 2019년 12월까지의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잠시 후면 이제 보일러 돌릴 때도 돌아올 텐데 보일러 바꿀 때가 되신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일러 바꿀 때 지원금 준다는 겁니다.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하거나 예. 아니면 뭐 새로 진축하는 건물에 새로 설치를 할 때 2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일러 한 대당? 네, 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나오고요. 이 뭐 정부랑 지자체가 6대4의 비율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네. 원래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확대가 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지난 4월에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대기관리 권역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뭐 8개 특광역시, 69개 시군구에서 일반 보일러 사용은 앞으로 금지하고요.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예. 보일러에서 미세먼지 많이 나오나 봐요. 또 연구를 보니까 서울시만 둘이 봤을 때도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40% 가까운 비중이 난방 발전에서 나오는데요. 이 40%에서 또 절반 정도를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차량 이부지를 강제하는 것만큼이나 이 가정용 보일러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면 친환경 보일러라고 하면 그냥 보통 보일러하고 많이 달라요? 그 친환경 보일러를 일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덴싱 보일러라고 불리기도 네. 하는데요. 일반 보일러랑은 다르게요. 대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열을 다시 잡아서 재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한 번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줄이고요. 에너지 효율도 좋아서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 환경에도 기여한다는 게 있긴 하지만 네. 1년에 약 13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비싼지 몰라도 1년에 13만 원 정도가 난방비가 아껴지면 네. 그냥 살 때도 친환경 보일러 사는 게 도움 될 수도 있겠네요. 계산을 그 정도, 네,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보일러 바꿔야 되는데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겠습니다라든가 네, 또는 이렇게 13만 원씩 아껴지는 것 또는 정부 보조금이 탐나서 그냥 바꿔볼래요. 아직 네. 좀 쓸만하긴 한데 네.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각 지자체 환경 관련한 부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 먼저 문의를 하셔서 지원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알아서 신청하고 지원금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비자를 청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일러가 예를 들면 이게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네. 들면 100만 원이면 소비자 부담금만 소비자한테 청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청구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봤는데요. 지원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요. 네.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모자마자 가격은 좀 다를 텐데. 70만 원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예.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책정된 것도요. 일반 보일러랑 친환경 보일러 평균 가격 차이가 20만 원 정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그러면 누구나 다 줍니까? 신청만 하면? 우리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 집에 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보일러를 설치할 공간에 배수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환경 보일러는 다양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배수구가 있어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배수가 없으면 그럼 거기가 물이 넘친다는 건데 그래도 이거 아까 이게 사무실에서 친환경 보일러 쓰겠어요. 근데 안 나시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뭐 시간당 2리터, 4리터 물이 꽤 나온다고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것만 해도 생활용수로는 쓰겠는데 다시 쓸 수 있는 물일까요? 네. 혹시 딱딱한 건 아닐까요 이거? 글쎄요, 그것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이거 그러면 선착순으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 준다는 거니까 어려운 네. 분들은 많이 주고 어렵지 않은 분들도 한 2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네. 오히려 과학적인 분들도 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저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면 예. 아까 1년에 13만 원 정도가 자격적으로 했으니까요. 네. 4년 이상이 돼야 설치 비용을 회수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극장 1등급 한우함수와 국내산 암티시 전문점 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점심 특선까지 좋은 고기, 좋은 가격 성 기업은행 바로요 조혜정 식육식당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서령준 원장입니다. 젊으신 분인데도 무릎이 아파서 보호자부증을 받고 줄뚝거리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안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도 효과가 없고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통증만 나빠질 뿐 별 차도를 못 느낍니다. 무릎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과 무릎뼈 사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연골판이 손상되면 무릎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달아진 연골은 적시에 올바른 치료를 하면 본래의 연골과 비슷한 연골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손상 범위가 크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기세포 치료를 통한 연골 재생술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아진 무릎, 올바른 치료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서령준 원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는 폐업이라는 말은 참 서로 말을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는 하죠.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벌어지는 풍경들이나 고민들을 보면 아이고 말이 씨가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폐업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전제로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폐업도 전략이다라는 책을 쓰시기도 한 정부기관에서 사업정리 컨설팅